안녕하십니까. 전국의 행정학 수험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재무행정론 파트 5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학이 7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1파트에서 6파트까지는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그런 이론이고요. 마지막에 7파트, 마지막 파트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각각 퍼센트가 비슷하게 출제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곳은 파트 1이라고 그랬습니다. 행정의 의미. 행정의 의미를 알아야 그 밖에 조직 이론을 공부한다든지 공무원 혁신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행정학 시험에서 한 문제가 꼭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예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예산은 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말이죠,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말이고, 정부가 수입과 지출을 개정하는 그런 절차, 이걸 예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이 국가에 대한 어떤 수입을 뜻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예산은 수입과 수치를 해가지고 뭡니까? 지출이죠. 지출 예산과 이제 수입 예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수입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한 488조쯤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게요. 그 다음에 지출 예산이 좀 커요. 우리나라는 원래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국가도 대부분 지출이 더 많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이랄까 이런 모든 예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출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555조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계산하면 어떻습니까? 한 70조 넘게 이제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예산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산 같은 경우는 이 법률과 이제 구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법률과 어떤 성격에서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에 예산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에서 또 시험에 출제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산의 수입보다 예산의 지출이 많음으로써 항상 적자 예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기본소득제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제와 선별적 소득제 이런 게 있는데, 특히 기본소득제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이 동일하게 차별적으로 이 세를 내고 말이죠. 세를 내고 이 동일하게 복지를 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복지를 받는 이런 방법이 이 기본소득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보통 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의 목적과 그 다음에 법률의 목적은 같죠. 그래서 공익을 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익을 위한 그런 개정, 그 다음에 규모, 계획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수입 예산과 그 다음에 세출 예산 이렇게 되어 있죠. 고상한 말로는 수입과 세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경제 원리를 따지자면요, 정치 원리로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원리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 정치를 왜 한다고 그랬죠?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정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예산은 파이죠. 파이가 큽니다. 이거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나 많이 끌어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정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 원리도 접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제 원리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경제 원리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정치 원리는 형평성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경제 원리 요 정도, 그 다음에 정치 원리 두 가지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제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을 추구하고, 정치는 뭡니까? 한목적성 이런 걸 추구합니다. 한목적. 자, 이런 기본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이데아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형평성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원리는 배분적 효율성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 원리는 재정 민주주의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이제 분단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분단 국가인데 요즘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김정은 얼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 나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북한은 지금 새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백신도 지금 못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도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육군 참모총장, 그 다음에 합참의장을 지금 체인지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흐름도 재밌습니다. 하여튼간. 자, 그 다음에 재정적 정치적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의 흐름이 있습니다. 어떤 예산 제도가 흘러갔을까?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제 시험에 출제되니까요. 자, 첫 번째가 1930년대, 1930년대는 케인즈의 경제학이 도입되면서 이 정부가 큰 정부죠. 큰 정부를 추구했고 적극적인 정부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이때 나왔던 것이 바로 LIBS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품목별 예산입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가 1930년대 유행을 했어요. 1930년대니까 1차 대전이 이제 발발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1939년도에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했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 군수물자 있죠. 군수 무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됐습니다. 그 당시에 러시아라든가 지금 소련이죠. 러시아라든가 미국이 전쟁에 원래는 개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적극 개입하면서 그 다음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터뜨리면서 미국의 승리로 끝난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뭘 강조했냐면요. 바로 품목별 예산제도 LIBS 시스템이죠. 그래서 라인 아이템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시험에 출제되겠습니다. 품목별로 하기 때문에 이 품목별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재화에 따라서 또는 어떤 부서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은 통제를 지향했다. 통제입니다. 통제. 자, 사실 정부가 커질수록 통제가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50년대 뭡니까? 전쟁이 끝나고 환경이 중요하고 인간이 중요했죠. 이때는 뭘 강조했냐면요. PBS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바로 퍼포먼스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 퍼포먼스, 이 버제팅 시스템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성과 예산이라고 합니다. 성과주의 또는 성과 예산 이렇게 나가는데요. 물론 뭐 품목별 예산이 가장 처음에 많이 나오고 나중에 이거 말고 말이죠. PBS 시스템이라고 또 있어요. 계획 예산 제도가 있는데 그 바로 전이 바로 성과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과주의예요. 성과주의. 이것은 1950년대죠. 여러분들 1950년대 우리 행정학의 역사를 봤을 때 뭡니까? 바로 엘리트 이론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196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나라도 엘리트 이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이끌어가는 일부 세력이라고 하죠. 일부 세력이 모든 걸 주도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무의사 결정론이 나오죠.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이런 주의가 나오고요. 1970년대, 80년대 가면서 어떤 주의가 나왔냐면, 자, 너무 말이죠. 이 법률적 제약이 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히 영국이라든가 미국에서는 안 되겠다. 신자유주의를 도입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레이거노믹스라든가 그 다음에 대처리즘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1980년대죠. 이때는 계획예산제도입니다. 계획예산입니다. 여러분들 뭐 행정계획이고 예산 두 개가 합쳐진 그런 개념입니다. 1980년대죠. 1980년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제3지대가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미국과 이 소련의 이 냉전 시대가 이제 종식되면서 여러분들 이 종식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제3지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파키스탄이라든가 유럽에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이 중남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강대국들이 나옵니다. 브라질이라든가 이때가 나온 것이 바로 PBS 시스템이다. 계획예산제도인데요. 이건 뭐냐면 자. 품목별 예산이라든가 성과 예산에서 문제점이 뭐냐면 합리성이 좀 떨어진단 말이에요. 합리성. 예를 들어 군함을 만들어, 예를 들어 전투기를 만들어 이렇게 명령만 했지 어떤 규모로 만들어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계획이 없어요. 플랜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예산제도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합리성. 자, 우리가 행정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이론을 가져온 게 많죠.
행정법이나 형법이나 뭐 헌법이나 이쪽에서는 원래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행정학은 그렇지 않죠. 뭐 경영학도 들어왔고 회계학도 들어왔고 약간 잡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학을 좀 특히 이제 고시 붙은 사람들 있죠. 행정고시 붙은 사람들이 공무원 하다 보니까 이제 박봉입니다. 사실 처음에 가면은 그리고 일은 많고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사표를 쓰고 노량진이나 이쪽에 많이 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 강의를 좀 많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실패를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실무와 그다음에 이제 강의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타격을 먹고 다시 이제 컴백을 하려고 그러니까 사표를 쓰다 보니까 다시 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자, 그런 일도 벌어진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품목별 예산과 성과지 계획 예산 요 부분을 간단히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예산의 원칙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 부분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예산제도에서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항상 이 평이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산에 어떤 원칙이 있는데, 원칙에서,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고전적인 어떤 원칙이 있고요. 고전 원칙.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 근대 또는 나아가서는 뭐 현대 원칙이라도 이런 말도 쓸 수가 있지만, 뭐 현대적 원칙, 뭐 거의 뭐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전 쪽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전통적, 이거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전통적 이런 원칙이 있는데 전통적 즉 고전적 원칙에는 크게 보면은 이 입법부가 우위 있느냐 또는 행정부가 우위 있느냐 이런 걸 따집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원칙에서는 입법부가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입법부가 상위에 있다. 그럼 아시겠지만은 이 몽테스큐에라든가 로크의 3권 분립, 2권 분립 때도 마찬가지죠. 이 당시도 행정부보다는 입법부가 더 우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입법부 우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요거는 보통 한 19세기에 많이 이제 유행하던 그런 예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19세기니까 1800년도란 말이에요. 1800년도니까 유럽에 이제 누가 진정한 패권자냐 이런 얘기죠. 신성 로마 제국을 이어받은 독일이냐 아니면은 지금 옛날에 말하는 러시아냐 아니면은 종전에 이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가 집권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졌거든요. 결국에는 프랑스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오스트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18세기, 19세기에서는 유럽을 지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스트리아가 이제 지배를 했지만 오스트리아도 오래 못 갔죠. 바로 미국이 개입하죠. 미국이 이 비인 체제라고 합니다. 이 비인 체제를 이 메테린이라고 있습니다. 이 체제를 미국이 무너뜨립니다. 미국이 덩치도 크고 경제도 뭐 더 오스트리아보다 더 크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맹주냐 해가지고 비판하면서 오스트리아를 밀어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가장 유명한 사람이냐면요. 썬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썬델슨. 한글로 제가 쓰겠습니다. 썬델슨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이마르크라고 합니다. 노이마르크. 좀 어렵습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 행정학에서는 사람 이름이 좀 나오는데, 시험에 출제됩니다. 사람 이름이. 실제로. 저도 이번에 행정학 모의고사를 13회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엄청나죠. 그동안, 모의고사 문제를 제가 한 7, 8천 문제를 냈어요. 행정학만. 행정법은 한 2만 문제 되고. 이걸 냈는데, 행정학은 지난번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행정법은 기본 이론이 중요하지만 행정학은 문제라고 그랬어요. 왜? 이거는 논문이라든가 어떤 이거를 요약한 거기 때문에 말을 잘못 내게 되면 소송이 걸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문제가 답이 2개인가 6문제가 답이 2개였어요. 그 정도로 오류가 많고 주장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명백한 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원칙이 있냐면요. 이 공개성 원칙이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이 예산 원칙에는 공개를 하라. 공개 원칙이 이게 바로 기본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밖에 일임성 원칙, 그 다음에 완전성 원칙도 있습니다. 완전성 원칙.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산 총계주의라고 그러죠. 예산 총계주의. 여러분들 근데 요 문제 예를 들어서 이 이론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척 풀리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학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론하고 문제 푸는 거고 갭이 크단 말이에요. 왜? 이 중간을 다 빼버리고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행정학 과가 없어졌잖아요. 거의 다 없어지고 법학과도 로우스쿨로 되는 바람에 거의 다 없어졌죠. 그래서 행정학과가 거의 없어요. 학교마다. 이거 하던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내죠. 누가 낸지 몰라요. 그 정도로 행정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 대학이라든가 이쪽에서 메인과가 안 됐습니다. 옛날에는 메인과였죠. 그러나 지금은 로스쿨도 뭐 지금 상당히 고난 힘듭니다. 요즘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전 의결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전에 의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원칙이 있는데 근대 원칙은 뭐냐면 행정부가 우위다. 행정부가 우위죠. 종전엔 입법부가 우위였지만 근대는 행정이 우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미국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권력이 융합한 그러한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의 행정부는 입법부에다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할 수 있죠. 이것도 참 묘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예산과 법률을 같은 테두리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의 원칙, 이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보고 원칙이 있고요. 그 밖에 다원적 절차입니다. 절차주의죠. 이런 원칙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절수단의 원칙, 말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적절수단, 이런 수단 원칙이 있다 쭉 돼 있죠. 자, 그래서 전근대적 원칙과 전통적 원칙이죠. 그 다음에 현대적 원칙, 이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는데 별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한 제도지만 약간 차이가 있었다. 일본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산과 지금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과 법률은 우리는 분리되어 있다. 분리주의입니다. 미국처럼 예산과 법률이 같은 범주에 속한 그런 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률주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률과 다른 주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의결주의라고 합니다. 의결주의. 용어가 이제 상당히 새롭죠. 의결주의라고 합니다. 한국은 의결주의지 법률주의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참 조심해 주세요. 우리가 이제 행정법에서도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행정국가일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행정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사법국가입니다. 사법국가. 이런 것도 우리가 틀릴 수가 있어요. 행정국가가 아니에요. 그럼 행정국가와 이제 사법국가 차이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 행정학이나 행정법에 상당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법국가는 이 행정법원이 독립이 안 돼 있는 국가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국가는 행정법원이 대법원과 독립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공세 유태다라든가 국참서원 이렇듯이 일반적인 법원과 분리 독립해가지고 독자적인 심판하는 그런 기관을 행정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산주의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주의죠. 의결주의 예산주의라고 그러는데 한번 예산에 대한 어떤 폼을 만들어 놓으면 그 폼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세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구세주의. 그러나 이런 의결주의와 법률주의의 대립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과 예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비교를 많이 공부하게 되는데요. 이 조문이 달라요.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우리 헌법 같은 54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물어봅니다. 예산과 법률에 대해서 동일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틀렸죠? 헌법은 54조는 예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53조는 법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포와 관련해서 이 공포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는 공포 필요 없어요. 공포 필요 없고 일종의 뭡니까 행정 규칙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법률은 반드시 이제 공포를 해야 돼요. 공포를 하는데 20일 후면 효력이 이제 발생한다. 효력 발생 요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속력이 있습니다. 구속력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행정학에서도 이제 구속력 또는 기속력이라고 그래요. 구속력 또는
기속력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 기속력 같은 경우는 예산 같은 경우는 국가 행정기관만 이렇게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면적 구속이 있다. 일면적이고 이 공무원 또는 국가기관만 이렇게 구속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뭐 두 가지로 나누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법률 같은 경우는 법률의 효력, 지금 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열을 좀 올립니다. 우리 이번에 강좌에서는 60군데를 제가 찍어주린다고 했죠. 시험에 나오는 건 60군데밖에 없습니다. 60군데 정도만 찍으면은 최소한 뭐 90점 이상은 나오니까요. 항상 변함없이 그 부분만 나옵니다. 행정학은. 가끔 어떤 분이 저 질문도 해요. 다른 거 나오면 책임집니까? 다른 거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틀려요. 어차피. 왜냐하면 법률 조문 그대로 물어보기 때문에 몇백 조가 되는 조문을 여러분들이 숙지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볼 수 있어요. 숫자 나오면 못 맞춥니다. 지난번에 뭐가 나왔냐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에 무슨 뭐 액수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액수 어떻게 외웁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 외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외워도 못 맞춥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항상 맞힐 수 있는 거 한 80점 정도 맞추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10점 더 맞추셔야 하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회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제가 좀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경제적 거래 등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복식, 부기 방식의 회계 처리 방법을 뜻한다. 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국가회계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회계법의 특징은 발생주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복수 부기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계라든가 이쪽은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이 정부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에서 작성하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끔 출제될 수 있는데, 중앙정부는 말이죠. 재정 상태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는 재무 상태 보고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지방정부서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이 고가 있습니다. 생활 지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실업률 따질 때 이걸 많이 따집니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실업률도 일반 실업률이 있고 그 다음에 청년 실업률이 있어요. 이거 따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실업률 따질 때도 OECD 또 방법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에로 방법이 있습니다.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방법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자의적 취업 자기가 이제 포기한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제끼고 있습니다. 제외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업률 따질 때 그게 이제 포함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실업률이 좀 낮게 나와요. 쉽게 말해서 어떤 망상에 빠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실업률이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10%에서 뭐가 문제냐면 지금 군에서 복무하는 사람 빼고 그죠? 학생 빼고 그죠? 이런 거 빼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취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 그다음에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거 고통 지수가 있습니다. 지금 16.8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제를 우리가 판단할 때 갭이 있습니다. 갭. 이런 갭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수출도 잘 되고 있죠. 이거는 일부 품목에서는 잘 되고 있어요. 조선업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 다음에 전자라든가 이건 잘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복지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이 지금 물건을 많이 판다고 해가지고 내 주머니 돈 들어오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현재 공장에 있으면 현재 공장에 노동자한테 월급이 나가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다. 그럼 어때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돈 갖지 한국 사람이 갖는 게 아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수출에 들어갈 때 거의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실속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최근에 이제 경기 GDP 계산하는 방법, GNP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 이 계산 방법이 실물 경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실물 경제가 좋다 그러면
무엇하라 지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까? 1인당 25만 원, 30만 원씩, 그죠? 보니까 뭐 가계소득 80% 이하는 다 준다. 1억 원입니다. 1억에서 1억 한 1,000만 좀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일반 회사 다니고 그러면 연봉이 뭐 1억 넘어가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그죠?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연봉 한 4천에서 5천 정도 평균 3, 4천이 되겠죠. 그렇게 많은 연봉 소유자가 몇 프로 내겠습니까? 그러나 한국도 이 연간 소득이 1억이 넘는 분들이 2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20%는 뭐냐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사를 다녀가지고 이 1억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본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식을 투자했다든지 여기에서 소득 올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 소득도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노동을 해가지고 월급 받는 것도 소득이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투자하고 무슨 또 투기해가지고 버는 돈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부자들 있죠. 소위 말하는 부자들은 20%는 있어요. 이 사람들은 놀고 먹어도 되는 겁니다, 솔직히. 자, 예외적인 사항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에서는 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순자산 변동 보고서, 일종의 이제 보고서 종류는 다 재무제표에서 이제 지방정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기초인데요. 법적 기초는 예산을 우리가 이 계산할 때 어떤 법적 근거를 두냐, 일종의 법률 유보가 되겠습니다. 재정행정의 법적 기초는 뭐니 해도 헌법이 되겠죠. 헌법의 130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 이 뭡니까, 예산이랄까 재정의 이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듯이 우리가 수입과 재정 수입은 얼마라고 그랬죠? 488조. 그 다음에 세출, 나가는 지출은 얼마입니까? 555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지금 70조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지금 국가 부채가 세계 10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하죠. 세계 10위. 지금 UN 회원국이 193개입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 부채가 이 GDP 대비 얼마인지 아세요? 44%입니다. 지금 뭐 지난번에 뭡니까, 지금 주중 대사 이 양반이 말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국가 채무 문제 없다 그러는데 세계 10인데 문제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UN 회원국 193개 중에서 국가 부채가 10인데 그게 문제가 안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러다가 베네수엘라 아시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그리스, 뭐 그리스 문명 1위 국가인데도 지금 부도 났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도 부도 났죠.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국가 부채가 너무 커서.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 같은 경우는 국세기본법이 있는데요.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는 뭐 이 세입 근거를 따질 때 가장 기본적인 법이 국세기본법이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또 운영을 잘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법이 뭐냐면 국가재정법입니다. 국가재정법. 일반법이에요. 그 다음에 특별법이 있어요. 정부 기업 예산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법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학에서는 이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근데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 조문이 뭐 한두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100점 맞아서 합격할 수도 있지만 8, 90 맞아서 합격하는 것도 좋다.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고금 관리법이 있습니다. 우리 국고행정이라고 그러죠. 국고행정은 비권력적 사법행위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 또 있어요. 자, 국가재정법도 있고 예산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그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예산 편성해서 몇 월 며칠까지 국회 보내고 국회는 그것을 정부에 통보해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도 중요합니다. 지방재정법은 뭐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함부로 이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재정 지금 자립도가 그나마 100%를 좀 넘어가는 지방자치단체는 뭐 한 10몇 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 쪽에 있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여기 평택 쪽에 보면은 삼성이 그룹이 거기다가 많이 했죠. 그래서 평택이라든가 뭐 충남 아산이라든가 현대하고 이제 삼성이 있으니까 이쪽이 지금 재정 자립도가 높습니다. 그 밖에 좀 안 좋은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리산 쪽에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강원도 쪽 뭐 나올 게 없습니다. 공장이 있어 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번에 물론 뭐 강원도지사가 이번에 대권에 또 도전하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강원도 쪽도 사실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 개발되는 걸 원치 않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예산에 관한 또 법이 있는데요. 바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법률하고 헌법이 몇 개냐면 15개쯤 돼요. 이걸 다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서에는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뒤에다가. 그렇지만 이게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좀만 공부해도 다 까먹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한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을 또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이제 LH공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기업이 되는데요. 이 자산 규모가 얼마냐면 2조가 넘어가야 됩니다. 2조가. 이런 것을 이제 공기업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준정부 기업이 또 있어요. 공공기업 속에는, 공공기관에는 공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준정부 기관도 있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정부 기관 외에 이런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도 있는데 주로 이제 이겁니다. 50인 이상이 되는 공공기관에서 지정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 38개 정도 공공기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투자, 이번에 청와대 비서관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자, 빚을 영끌이라고 하죠. 빚을 얻어가지고 64억에 해당하는 산 걸 샀죠. 53억을 끌어들인 겁니다. 자,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죠. 바로 밑에 또 비서관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죠. 자기가 농사도 안 지고. 자, 이건 어떨까요? 농지법에 따라서 내가 저 땅을 소유했다, 농사 안 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법입니다, 이것도. 가서 농사 져야 됩니다. 하다못해 주말 농장도 해야 돼요. 그죠? 가보니까 이 잡초만 무성하더라. 그럼 뭡니까? 농사 안 졌다는 위법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청와대에 있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큰 타격을 먹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밖에 뭐 중앙행정기관의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불령과 그 다음에 통합형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요거는 시험에 출제 안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